밝고 꽃처럼 향기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한 줄 시구를 붙들고 잠 못 이루던 깊은 밤, 외로움에 눈물이 고일 때 하늘에 작은 별 하나를 띄우고 더 아프고 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별과 사랑의 시인 김소엽 작가를 만났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잎새에 불과한 시 쓰는 김소엽입니다. 제가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 날을 앞두고 교내 100일장이 실시가 됐는데 그때 제가 쓴 글이 장원이 되었어요. 그해 5학년 되던 그 해 2월에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어요. 그 어머니와의 추억을 제가 시로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별이 막 떨어지는, 별똥별이라고 그러죠. 하늘로부터 수없이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엄마 왜 저 별이 저렇게 떨어지느냐고 물었더니 이 세상 살 동안에 착한 일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죽어서 크고 밝은 별이 되는데 이 세상 살 동안에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은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없어 이러고 발길로 탁 쳐서 우주 밖으로 떨어뜨리는 게 별똥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가의 추억을 제가 시로 형상화해서 써낸 것이 그 장원이 되어서 담임 선생님이 그게 아주 좋다고 하면서 극찬을 하시면서 앞으로 아무개는 큰 시인이 될 거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저는 앞으로 정말 좋은 시인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을 붙잡고 제가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많은 책을 읽었어요. 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또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거를 또 뭐 일기 형식으로든 이렇게 쓰게 되고 그래서 제가 처음 썼던 그런 글이 활자로 돼서 나온 게 대전 여중 시절이었는데요. 대전 여중에서 그때 교우지가 대원이라는 그런 교우지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떨어지는 계절이다 이래가지고 쓴 가을에 대한 명상글이 있는데 그 글을 써서 낸 게 교지에 실렸어요. 그게 첫 번째 제가 쓴 글이 활자로 되어서 나온 거였는데 뭐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문예반에 들고 그때는 자치 활동 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특별 활동 시간이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 반에 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죠. 고등학교 때 이제 다행히 제가 한성기 선생님을 만나서 한성기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많은 지도를 받고 제가 처음으로 시의 물가에 인도가 되었죠. 그래서 구상 선생님으로부터는 구도자적인 그런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큰 틀을 보게 되고 박두진 선생님으로부터는 시가 하나의 그 노래가 되는 그런 율격이랄까 우리말의 율격 같은 거 그런 굉장히 스케일이 크시잖아요. 그런 시의 큰 스케일 이런 걸 배우게 되고 또 미당 선생님으로부터는 그 우리나라의 신화나 뭐 이런 주변에 있는 꽃이나 뭐 이런 그리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을 통하면 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동양적인 그런 시의 세계, 정신 사상이랄까
이런 거를 또 이제 그분으로부터 이제 배우게 되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참 행운아예요. 예. 제가 그 시인으로 등단한 거는 구상 선생님이 저를 현대문학에 저는 추천받길 원했는데 한국문학이 좋다고 독리가 내 친구야. 근배가 거기 주간으로 지금 있지 이러면서 선생님이 한국문학에 저를 신인상으로 뽑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이름이 본명이 빛광자 아들자자거든요. 근데 광자가 뭐냐? 이건 시인 이름이 아니다. 이러면서 작을소 입새 엽자를 써주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소엽이라고 해라.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직도 미당이다 이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방이란 말이에요. 안일미 집당 채워지지 않은 방이다. 근데 너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잎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잎새 하나가 우주를 다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거를 네가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올 거다. 그렇게 깨달을 때 너는 대업이 되고 정말로 큰 시인이 될 거다. 나는 그걸 믿고 기대한다. 이러면서 저에게 소엽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하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45년 전부터 제가 광자가 아니고 소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까지 행세를 해오고 있습니다. 1978년 한국문학에 시 밤이 당선돼 등단한 김소엽 작가는 평이한 언어를 통해 인간에 대한 애정과 신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힘과 용기를, 외롭고 쓸쓸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주는 김소엽 작가는 수많은 독자들의 가슴에 그럼에도 살아야 하는 이유와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사람마다 존재 방식이 다 따로 있는데요. 저는 시를 쓰지 않으면 제가 살아있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저는 제 삶의 그런 어떤 존재 양식이라고 할까? 그것이 바로 시를 씀으로써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를 안 쓰면 저는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는 저의 호흡이나 마찬가지고 이를테면 어떤 그 영혼의 생명이라고 할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를 쓰지 않고는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살기 위해서 시를 쓰는 거죠. 시인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게 시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평범하게 보고 그냥 지나간다면 그거는 시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라든가 크게 봐서는 이 역사 전체를 그냥 봐넘기는 게 아니고 그 역사의 진행 방향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며 사는 게 시인이거든요. 자연히 평범하게 지나는 일상 속에서도 시인은 조금 더 차원을 달리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삶의 변화라면 변화겠죠. 네. 제가 첫 시집은 87년도에 발행을 했는데요. 그대는 별로 뜨고라는 시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집이 아주 운 좋게도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그 시집은 제 아픔에서 나온 시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남편이 굉장히 건강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과로로 그렇게 예기치 않게 과로로 쓰러져서 불과 2주 만에 세상을 뜨게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고 정말 저는 땅이 꺼진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남편의 보호 아래 이렇게 정말 화초처럼 있다가 갑자기 사막에 던져진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픔 속에서 제가 2년 동안을 헤매다가 거기서 건져 올린 시편들을 그대는 별로 뜨고라는 시집으로 냈는데 하나의 영적인 그런 제 영혼의 어떤 불꽃을 그런 영혼의 불꽃 같은 거 그런 영혼의 어떤 신과의 대화라든가 그런 영혼의 소리가 아마 많이 그 시 속에는 간결하지만 깊이 있게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머리로 쓴 시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헤집고 나온 시들이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울림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기 위해서 시를 쓴다는 김소엽 작가. 멍든 가슴을 헤집고 나온 시어들은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엄마를 잃은 작은 소녀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황망한 슬픔 속에서도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살게 한 것은 바로 시였습니다. 제 시를 보면 별을 소재로 한 시가 참 많은데 별은 그냥 하늘에 있는 별이지만 별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곳일 수도 있고 어떤 완전한 이데아의 세계, 우리가 추구하고 꿈꾸는 그런 완전한 이데아의 세계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리워하는 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아무튼 꿈꾸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완전한 세계, 그런 세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제가 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정말 그때는 별이 주먹만시간 별들이 아주 머리 위에 얕게 떴었죠. 그런 반짝이는 초록별들이 있던 그런 곳에서 유년을 지내면서 별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 엄니, 아버지 또 남편 사랑하는 분들이 결국은 별로 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상징화시키고 그거를 또 그렇게 비유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했죠. 네. 지금까지 한 외국어로 번역된 영시집 또 프로판으로 번역된 것도 있고 그래서 다 합해서 수필집 2권 뭐 이렇게 다 합하면 한 20여 권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사막에서 길을 찾네 그리고 제가 70 됐을 때 기념 문집으로 냈던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별 이런 것들이 예, 기억에 남는 시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네 종착역도 머지 않았거니 슬프고 아프고 불행했던 기억일랑 다 저 모래바람에 날려보내고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만을 별로 띄우자. 그대가 나의 소중한 별이 되어준 것처럼 나도 그대의 소중한 별이 되어주마. 이 세상 어딘가에 그대가 살아있어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그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는 고맙고 행복하나니 그대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별, 그대는 나의 가장 빛나는 별. 8월 26일 날 제1회 전국 신앙송 대회가 열렸는데 사실 제가 살아있는데 제가 죽고 나서 후학들이 제 이름을 거명해서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살아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저로서는 조금 부끄럽고 민망스러운 일인데 제가 고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신앙송에 한 45년 전부터 쌓아온 그런 어떤 내공 같은 거를 아마 그쪽 문학사에서 이제 알아보고 또 제자들이 또 많이 있고 하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골고루 부산에서부터 울산,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낭송가들이 몰려들어서 그걸 이제 공정하게 심사해서 시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죠. 시를 읽는다는 건 그 시를 쓴 시인의 삶을 읽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하며 올곧게 살아온 김소엽 작가의 삶의 이력이 세상에 조명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인생이 오롯이 녹아있는 시어들이 연글대로 연글어 이 세상 어둠을 밝힐 때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독일의 그 시성 괴테는 시인은 가장 신에 근접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이렇게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서 이 역사 위에서 시대를 앞서가서 그 예시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정화되고 내 스스로가 어떤 그 진실에 부딪혀서 경각심을 일으키고 깨닫고 하지 않은 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저희 남편이 저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어요. 여보, 한 편의 시를 남겨도 좋으니 영혼을 울릴 만한 시를 남겨야 될 것 아니오. 이런 말을 늘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편의 시를 남겨도 푸시킨의 삶과 같은 시, 그런 시를 남기고 윤동주의 서시와 같은 시, 그런 시를 남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늘 제가 고민하는 바죠. 시가 저에게 주는 의미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호흡도 끊어지면 생명이 끊기듯이 영혼의 호흡이 끊기면 아마 시는 죽을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명이 없는 시, 영혼의 호흡이 없는 시, 이런 시는 죽은 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생명이 있는 시를 탄생시키고 싶습니다. 네. 네. 이미자 선생님 50주년 노래와 60주년 노래를 작사 의뢰가 와서 제가 이제 작사를 했는데 50주년 노래는 내 삶의 이유 있음은 이라는 시인데요. 이 노래가 이미자 선생님이 50주년 될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이 됐고 또 60주년 노래는 내 노래 내 사랑 그대에게라는 시인데 이것도 역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연이 됐습니다. 이미자 선생님이 내 노래 내 사랑 그대에게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막 우셨어요. 마지막 무대 이제 클로징으로 이걸 하셨는데 그러면서 저를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50주년 노래는 특히 지난번 그 임영웅 씨가 될 때 영탁 씨가 불러가지고 2등으로 됐는데 내 삶의 이유 있음은 이 노래가 그 영탁 씨를 통해서 많이 보급이 되고 많이 노래가 불려진 걸로 압니다. 가사가 뭐 좋다고들 그럽니다. 나 아픔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 있음은 내 안에 가득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노래가 있음이라는 가사말 같이 김소엽 작가의 가슴에서 탄생한 시는 누군가에게 살아갈 힘이 되어주는 영혼의 곡기와도 같습니다. 제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톨스토이가 인생 독본에서 얘기했듯이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사람은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가장 귀하고 하는 일은 지금 하는 일이 가장 귀하다. 저는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늘 그때 만나는 사람을 최고 귀한 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만나자고 해놓고는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요,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높은 사람한테 전화가 와도 안 받아요. 제가 그 사람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시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땅의 거, 미세한 것들, 그러니까 풀꽃이라든가 그 들에 핀 작은 꽃, 그런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 버릴 수 있는 아주 미세한 그런 풀들, 미세한 음성, 소외된 자들, 죽어가는 것들, 그런 힘없는 그런 것들이 어떤 몸부림이랄까 아우성이랄까 그런 미세한 음성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를 좀 써보고 싶은데,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이 그런 아주 미미한 것들, 그런 것들 편에서 그들의 그 울음소리, 또 그들의 몸부림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그런 것들을 좀 시를 써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그 테크닉 위주로 나가고 많은 분들이 그 시를 진정으로 읽고 쓰려는 의지보다는 빨리 시인이 돼서 이름을 내겠다, 이런 의지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습작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지금 K컬처 이 문화가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데 그 저력은 사실은 시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이 되는 거, 그 혼이 되는 게 바로 시 정신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시인들이 많이 나올수록 그 모든 창작, 예술의 근간이 되는 게 시기 때문에 그 시가 하나의 예술 혼으로 살아 있어야 높은 정신 문화를 이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시를 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시만이 아니고 모든 예술로 확산돼서 미술, 음악, 무용, 디자인 전부 다 확산이 돼서 모쪼록 우리 K컬처가 세계를 리드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1등 문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생 별을 바라보고 살아온 별과 사랑의 시인 김소엽 작가.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길 문학의 향기가 응원하겠습니다.